안녕하세요. 마을양생실험실 인문약방에서 공부하고 있는 김정선 약사입니다. 오늘은 내 방에서 만나는 일상의 인문학 호모큐러스 대기 마지막 시간인데요. 오늘 말할 주제는 강좌 제목과 같은 호모큐러스 대기에 관련된 것입니다. 제가 1강에서 호모큐러스 대기는 백인 백색으로 다 상황에 따라 다를 거라고 말씀드렸고 1, 2강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공통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약을 통해서 얘기해 봤습니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 현대 의료가 얘기하는 건강, 그러니까 몸에 질병이 없고 마음도 마냥 행복한 그런 건강 개념을 버리는 데서부터 호모큐러스 대기가 시작되지 않을까? 그런 얘기를 했던 것이고요. 그렇게 해서 저는 건강을 협소한 의미에 붙들어 놓지 말고 삶의 전반으로 좀 확장하자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그 마을 양생실험실 인문약방에서는 건강이란 말보다는 양생이란 말을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양생이란 말은 글자 그대로 풀이하자면 생을 기른다 이거든요. 즉 삶을 기른다는 얘기죠. 삶은 혼자서 살아가지 않잖아요. 타인들과 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타인과 함께 잘 살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어떤 양생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제가 이 양생의 개념에 대해서 여러분과 또 더 얘기하기 위해서는 어떤 게 필요할까 더 생각을 해봤어요. 호모큐러스 대기를 실천하기 위해서 우선 그 가장 중심에 있는 몸에 대해서 좀 다르게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그 동서양의 몸에 대한 관념에 대해서 먼저 비교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예.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몸에 대한 어떤 생각, 지식, 관념은 서양의학의 어떤 영향 하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1, 2강 내내 제가 건강을 개인 차원에서만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비판적인 어떤 시각을 제가 드러냈었는데요. 특히 요즘의 신자유주의는 개인에게 너무 많은 책임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인주의가 굉장히 문제시 되고 있는데, 이 개인주의의 탄생은 서양의학의 어떤 몸에 대한 인식과 괴를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2세기 그리스 의사인 갈레노스에 대해서 여러분 많이 한 번씩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서양의학사에서 되게 중요하게 다뤄지는 의사이죠. 이 의사가 근육의 움직임에 관하여 라는 책을 냈거든요. 그 책에서 그는 근육이 의지적인 움직임을 수행하는 기관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근육이 있기에 우리가 의지적으로 선택한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 말은 조금 더 확장해서 얘기해 보자면 근육이 우리를 참된 주체로 만든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근육에 대한 인식은 어떤 개체성이라는 새로운 개념, 즉 자아의 등장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근대 해부학의 창시자로 알려진 베살리우스가 있습니다. 이 사람도 의사인데요. 이 사람이 1543년에 이제 발간한 책이 인체의 구조에 대하여 라는 7권으로 된 해부학 책이 있는데요. 그는 이제 시체를 훔쳐서까지 해부를 할 정도로 해부에 엄청나게 열을 올렸대요. 덕분에 이제 몸은 확고한 윤곽을 갖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런 해부학의 발달은 역설적으로 되게 닫혀있는 몸을 강조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해부학이라는 지식 체계 자체가 닫혀있는 몸을 열어야지만이 그 안을 들여다봐야만이 이제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어떤 경계가 명확한 장기들을 다 구분하고 또 피부로 덮여있는 어떤 몸에 대한 이런 지식 체계이죠. 따라서 해부학의 발달은 닫혀있는 몸, 고립되어 있는 몸, 즉 어떤 원자적인 개인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동양은 몸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을까요? 과연 해부학이 있었을까요? 물론 있었습니다. 몸을 해부를 했거든요. 제가 올해 황제내경을 공부했는데요. 황제내경 안에 보면 그 내용이 해부를 하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중국의 고전 한서에도 그 기원후 16년에 해부를 했다라는 그런 자료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동양은 해부를 했지만 그 자체에는 그렇게 큰 의미를 두지 않은 것 같은데요. 이러한 해부에 대한 인식의 차이는 실은 몸에 대한 인식의 차이에서부터 기원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책이 있는데요. 구리야마 시게 히사의 책인데 몸의 노래에는 베살리우스의 해부도와 온나라 의사인 활수가 그린 인체도가 나와 있거든요. 그 두 개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베살리우스의 그림에는 명확한 근육이 구분되어서 나타나 있고요. 활수의 그림에는 되게 밋밋하고 배가 툭 튀어나온 이제 인체도가 나와 있거든요. 대신 활수의 그림에는 기가 오고 가는 통로인 경락이 함께 표시되어 있습니다. 두 개의 그 대비가 어떻게 되고 있냐면 이 베살리우스의 그림에는 주체 의지를 담재하고 있는 그런 개체적인 어떤 원자적인 개인의 몸이 굉장히 부각되어 있고요. 활수의 인체도에는 몸의 안팎을 이렇게 오고 가는 기운이 다니는 통로이죠. 경락이 그려져 있음으로써 되게 관계적인 몸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동의보감의 내경편에 나와 있는 신형장부도를 보면서 동양에서는 어떻게 더 몸을 이제 생각하고 있는지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해부적인 지식이 없어서 이렇게 그린 게 아니거든요. 자세히 보면 그런 장부 하나하나가 이렇게 명확하게 경계를 이렇게 닫혀 있는 경계로 그려져 있지 않아요. 살짝씩 이렇게 열려 있거든요. 그거는 결국 무엇을 얘기하냐면 오장육부 사이에 오고 가는 유동하는 기의 흐름을 이 허준은 표시하고 싶었던 거죠. 즉 오장육부 사이에 이렇게 기가 왔다 갔다 하면서 서로 만나서 충돌하기도 하고 화합하기도 하는 그런 관계적인 몸을 그리고 싶었던 겁니다. 오장육부라는 어떤 고정된 물질성과 경맥을 따라 흐르는 유동하는 기운이 함께 파악된다는 거. 이건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바로 몸 내부에 몸 외부를 가지고 들어온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경계가 명확한 몸이 아닌 유동하고 횡단하는 생명으로서의 몸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동의보감에서는 몸의 구성 요소로서 기본적으로 정기신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 정기신의 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책에 보면은 정은 기를 낳고 기는 신을 낳는다. 이런 표현도 있고요. 기는 정과 신의 뿌리이다. 이런 말도 있어요. 그러니까 정과 신의 관계가 되게 애매한 거죠. 사실은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정기신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이제 변전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좀 더 간단히 말하자면 정은 이제 물질 즉 육체입니다. 신은 정신의 모든 활동을 이제 가리키는 거거든요. 그럼 기는 무엇일까요? 기는 생명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있어 왔던 거거든요. 즉 어떻게 보면 원형으로서의 자연을 기가 표현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얘기는 무엇일까요? 바꿔 얘기하면 우리 몸은 이 자연이라는 타자가 같이 공존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조건에 처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정기신의 합체로서 몸을 본다라고 하면 몸은 육체와 정신이 따로 나뉘어지지 않은 같이 포함된 개념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양에서 육체와 정신을 이분법적으로 나누고 있는데 그런 이분법이 통하지 않는 몸이 바로 동양의 몸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자연이라는 타자가 이제 내 안에 공존해야 살 수 있다라고 방금 말씀드렸는데 그게 바로 기잖아요. 기에 대해서 한번 더 얘기를 해보죠. 대표적으로 공기와 음식이 기입니다. 공기는 이제 하늘의 기운에서 천기라고 얘기하고요. 음식은 땅의 기운이라고 해서 지기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음식을 이제 먹어야 살 수 있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타자로서의 자연이 우리 몸에 들어오는 형식이 바로 음식이라는 형식으로 들어오는 거죠. 음식이 소화가 되면 이 지기가 이제 변화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호흡으로서 들어오는 공기, 천기가 이제 천기라고도 하고 맑을 청자로 써서 천기라고도 하거든요. 이 지기와 천기가 만나서 종기라는 이제 기운으로 변화가 되면 우리 몸에서 이렇게 전신으로 퍼져서 에너지로 쓰이거든요.
이걸 서양의학적으로 이제 그 누가 이렇게 얘기한 건 아닌데 제가 생각해 봤을 때는 서양의학적으로 이해가 되더라고요. 이제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이게 소화가 되면 아주 작은 단위 아미노산이나 포도당이나 지방산으로 이제 분해가 되면, 특히 예를 들어서 포도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포 속에 들어있는 미토콘드리아에 들어가서 에너지화를 하는데, 이때 호흡으로 들어온 산소가 필요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ATP라는 에너지 형태로 만들어져서 우리 몸에서 이제 에너지원이 되는 거잖아요. 되게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살 수 있는 어떤 그 조건으로서의 또 타자가 이제 우리 안에서 공존하는 게 뭐 공기와 음식이라고 한다면, 그 다른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 기로서 또 얘기되는 것이 우리가 감정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감정은 우리가 타자든 뭐 어떤 외부의 물질하고 같이 관계를 할 때 우리 정신 속에서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이런 감정도 사실은 에너지원이 될 수 있죠. 뭐 기쁨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또 동력이 될 수 있고, 또 분노도 사실 동력이 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런 것들이 잘 변해서 이렇게 이제 동력이 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뭉치게 됩니다. 뭉치게 되면 몸에서 병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질병이 생기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이런 병리적인 감정들을 동의보감에서는 칠정 또는 칠기라고 해요. 희노, 우사, 비경공 이렇게 얘기를 하죠. 또 이제 육기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육기는 풍한, 서습, 조화라고 하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기후인데요. 만약에 내가 몸이 약할 때 좀 찬 기운에 이제, 그러니까 찬 바깥으로 나가면 감기에 쉽게 걸릴 수가 있겠죠. 하지만 몸이 튼튼하면 밖에 나가도 이렇게 감기에 걸리지 않을 수 있어요. 차가울 때요. 하지만 또 너무 추워. 너무 추우면 또 감기에 걸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육기도 이제 잘못하면 어떤 몸의 상황이라든가 그 세기에 따라서 몸에 들어왔을 때 병증이 되기도 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기운으로서 우리 몸에 와서 우리 몸 안에서 여러 가지 작동을 하면서 그게 병증이 되기도 하고 에너지원이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동양에서는 몸을 시절 인연과 함께 흐르는 관계적인 존재로 보거든요. 제가 올해 황제내경 아까 공부했다고 말씀드렸는데, 황제내경과 같이 공부한 공부가 바로 양자역학이라는 이제 서양 최신 과학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거칠게 얘기한다면 양자역학도 관계적으로 세상을 해석을 합니다. 양자적 물체들은 독자적인 자기 동일성이 없고, 어떤 실험을 했느냐에 따라서 그 어떤 그 실험의 구체적인 방식과의 관계 속에서 규정이 되거든요. 예컨대 이중 슬립 실험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전자를 이렇게 두 개의 구멍이 나 있는 판으로 이렇게 쏘면 파동적인 성격을 띱니다. 그런데 그거를 관측하게 되면 바로 입자적인 특성을 띄어요. 그러니까 어떤 관계장에 있냐에 따라서 이 전자가 어떨 때는 파동이 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입자가 되기도 하죠.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양자역학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상에 본래적이고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없고 의존적으로 상호 연결되어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번에 황제내경과 그 양자역학을 공부하고 나서 고대 동양의 어떤 지혜와 최신 서양의학이 어떤 같은 곳에서 만나고 있구나, 즉 관계적으로 세상을 보고 있구나, 이런 거를 이제 보게 되었고, 이렇게 몸을 생각해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확신을 갖게 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몸을 관계적으로 인식한다는 게 무엇일까요? 동의보감에 이 양생법이 나와 있거든요. 그것을 이제 보면 조금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경편에 가면은 이제 동의보감의 양생법으로 대표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이 사계절의 리듬에 맞춰라 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번에 이제 황제내경을 읽어보니까 소문편에 사기조신대론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그 사기조신대론에서 얘기하고 있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사계절의 기후의 변화에 순응해서 조신,
즉 감정과 정신을 잘 조절해야만이 음양의 상대적인 평형이 잘 만들어지고 질병을 예방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사실 여기서 얘기하는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대한 양생법이 동의보감에도 거의 별로 차이 나지 않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도 이제 동의보감으로 한번 구체적인 실천 방법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계절별로 나와 있는데요. 우선 그 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전체 다 가져오진 않았고 일부를 이제 가져왔는데, 봄철 석 달은 싹이 돋는 시기이다. 천지가 모두 생동하고 만물이 자라난다. 만물이 생겨나는 것을 도와주어야지 죽여서는 안 되고, 남에게 베풀되 빼앗지 말며 상을 주어야지 벌을 주어서는 안 된다.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간이 상하고 여름이 되면 찬 기운으로 인한 병이 생겨나 자라나는 힘이 적어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공부할 때 한 그 친구가, 이제 세미나를 같이 했던 친구가, 자기 회사에서 이 친구는 연구원이었는데 이제 거래처가 큰 잘못을 했대요. 바로 그 거래처하고 이제 거래를 끊으려고 했는데, 근데 그때가 봄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 구절이 생각나서, 살리는 기운이 봄이지, 봄은 살리는 기운이지, 이래서 바로 끊지를 않았다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 거래처에게 기회를 한 번 더 주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모두와 함께 와, 대단한 양생법이다 하고 웃으면서 막 얘기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봄이라는 시간성에 이 양생법을 보면은 단순히 시간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런 사건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어떤 관계에 있는 것이죠. 그리고 봄이라는 시간성이 또 간하고 연결된다 그랬잖아요. 봄을 잘못 보내면 간에 해가 된다라는 식의 어떤 표현이 나왔잖아요. 이 간이라고 하는 이 물질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사실은 이게 음양오행에서 나오는 얘기거든요. 즉 뭐냐면 봄은 오행에서 목, 즉 나무입니다. 간도 오행에서 보면 목, 나무이거든요. 그러니까 봄은 간과 함께 목이라는 물질성으로 같이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양에서는 이 시간성이 물질이라든가 사건이라든가 어떤 이런 것들이 펼쳐지는 공간하고 무관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동양에서 시간을 말할 때는 공간을 빼지 않고 얘기합니다. 즉 시공을 같이 이제 사유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양생법이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양생법을 보고 뭐 이게 맞냐, 맞지 않냐, 옳으냐, 그르냐 이런 거를 따지는 건 사실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어떤 이런 사건들이 벌어질 때 어떤 물질들과 또 어떤 타인들과 이렇게 만나게 될 때 어떤 협소한 의미에 갇히지 않고 훨씬 더 큰 의미로 자신을 던져 넣을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동양의 음양오행적 사고방식은 사실 우주, 자연, 국가, 몸 모두가 음양오행이라는 원리로 확 연결이 됩니다. 사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런 식의 어떤 사고를 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이렇게 눈앞에 놓여있는 협소한 관계에 갇혀서 되게 감정 조절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조절이 되지 않는 감정은 몸에서는 병리가 되는 것이죠. 사실 화병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물론 이제 서양의학에는 없는 병이지만 동양의학에서는 이거와 똑같은 원리로 감정이 조절되지 않고 뭉쳐서 열이 발생될 때 화병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동의보감이나 항제내경에서 사계절의 리듬을 맞춰서 살라고 하면 결국 우리의 정신과 감정을 보다 넓은 관계성으로 확장을 시켜서 갇히지 않게 하고 뭉치지 않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야 건강하게 사는 거고 잘 살게 된다는 것이죠. 지금은 겨울이니까 겨울철 양생법도 한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겨울철 석 달은 갈무리하는 시기이다. 마음에 숨겨두는 일이 있거나 무언가 귀한 것을 간직한 듯 기운을 안으로 모아야 한다. 따뜻한 곳에 거처하고 땀이 나지 않게 하여 기를 빼앗기지 않도록 한다. 그러니까 봄, 여름, 가을에 걸쳐서 무언가 일을 시작하고 번성하게 하고 결과를 얻었다면 겨울에는 지친 몸을 좀 쉬어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야 몸이 회복되고 다시 새해를 시작할 수 있는 것이죠. 대부분의 동식물도 거의 똑같은 어떤 과정을 겪잖아요.
최근에 제가 허브티를 공부하고 있는데요. 겨울철에 이렇게 먹는 허브티를 보니까 주로 몸의 에너지를 회복하는 그런 티와 또는 심신의 건강을 이제 위하는 티가 위주로 이렇게 그 겨울철에 있더라고요. 결국 겨울은 몸을 회복하고 마음의 부담을 덜어내는 계절이구나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 그 동의보감 양생법에 나온 대로 겨울철에 땀이 날 정도로 기운을 쓰는 일을 하면 안 되겠죠? 예. 결국 계절의 리듬을 타는 건 과하지도 모자라지도 않게 때에 맞춰서 일상을 잘 조절해 가는 삶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냉난방이 잘 돼 있죠. 또 가습과 제습도 잘 돼 있죠. 또 건축 기술도 발달되어서 실내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잖아요. 그래서 철도 없고 때도 없고 먹는 것에 있어서도 철도 없고 때도 없죠. 그래서 훨씬 우리의 관계성이 좁아진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감정적으로도 요새 훨씬 더 취약해진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우리의 관계가 이렇게 협소해졌다라는 또 다른 증거가 있거든요. 그건 바로 면역력인데요. 최근에 이제 코로나가 유행하면서 여러분 다 마스크를 이제 하고 철저하게 손을 씻으면서 위생을 굉장히 강화했잖아요. 그러면서 어린애들뿐만이 아니라 어른들도 이렇게 감기에 이제 좀처럼 걸리지 않는 생활을 하게 됐는데 어른들은 그렇다 치지만 저는 사실 어린애들은 되게 걱정이 됐어요.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 면역계라고 하는 거는 계속해서 그 몸 밖에 있는 미생물이 몸 안으로 들어와서 서로 이제 면역 반응을 일으키면서 면역계라는 게 이렇게 형성이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어린애들이 굉장히 자주 감기에 걸리잖아요. 그런 거는 이제 처음 접하는 바이러스라든가 세균이라든가 이런 미생물들과 활발하게 반응을 하면서 아, 이런 것들한테는 이렇게 반응을 해야 되고 내가 이런 것들은 어떤 허용을 해야겠구나. 이런 것들을 면역계가 이렇게 이런 관계를 통해서 성장해 가는 것인데 그런 과정이 좀 생략되지 않았을까라는 염려가 좀 되더라고요. 그래서 미생물의 다양성이 떨어지고 위생 감염이 높은 이 도시에서 사는 사람들한테 훨씬 더 알레르기나 아토피가 심하다. 이런 또 설이 또 있습니다. 사실 면역력은 그래서 관계성에서 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건강에 미생물이라는 타자도 필요한 거겠죠? 사실 코로나라는 이 상황이 어떤 특수한 상황이었지만 이런 기본적인 전제에는 저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관계적으로 몸을 바라봐야지만이 일상의 양생법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이 건강을 위해서 또 이제 잘 살기 위해서 양생을 위해서는 관계를 좀 더 확장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호모큐라스 대기에 있어서 이 관계 확장이 저는 가장 중요한 점이 아닐까 생각하거든요. 지금부터는 어떻게 우리가 관계를 확장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얘기할 텐데요. 사실 이거는 이제 저의 경험담이거든요. 저의 호모큐라스 대기에 대한 이야기일 것 같습니다. 저의 호모큐라스 대기 첫 번째는 공부입니다. 협소한 자기라는 세계에서 좀 벗어나서 관계를 확장하기 위해서는 저는 공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이제 이 인문역방이 속해 있는 문탁 네트워크라는 인문학 공동체에 접속한 지 정확하게 한 만 9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사실 처음에 왔을 때는 그냥 슬렁슬렁 오고 가면서 별로 이렇게 공부를 하지 않았었는데 한 친구가 좀 진지하게 공부를 해보는 게 어떻겠니? 라고 이제 저한테 권유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럴까 하고 이제 가장 가까이에 있는 이제 그 글쓰기 강화본 프로그램을 이제 신청을 해서 루신 전집을 읽고 글쓰기를 하는 세미나에 이제 접속하게 된 것이죠. 네, 저는 사실 이과생이라서 글쓰기도 해본 적도 없고 글을 2번 이상 읽어본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책을 읽는데 도대체 무슨 말인지를 몰라가지고 최소 3번을 읽었거든요. 근데 왜 그랬냐면 뭔 말인지를 알아야지 글을 쓸 수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3번, 4번 읽은 거였는데 그때 제가 했던 고생을 생각하면 참 되게 많이 고생했던 것 같은데 그만큼 얻는 게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때 제가 이렇게 공부하고 나서 느낀 거는 지금껏 내가 한 공부는 공부가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사실 이렇게 글쓰기 공부를 하게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와 비슷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여러 번 읽고 쓰면서 했던 이런 인문학 공부가 제가 절대적으로 이제 옳다고 믿고 있는 그 지점을 깨더라고요. 아, 그게 아니었구나. 제가 계속 똑같은 자기를 재생산하고 있었고 자기를 되게 강화하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근데 공부를 하고 나서 이렇게 오히려 내가 잘못됐구나 또는 뭐 틀린 부분이 있구나 이런 부분 이렇게 생각해 봐야 더 좋겠구나 이런 점을 알게 된 부분이 가장 공부가 된 부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문학에서 말하는 영성은 다른 게 아니라 자기 변형이라고 하더라고요. 세상은 계속 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변하지 않고 있는 건 나로구나. 이제 이런 깨달음이 온 것이죠. 그리고 이런 변하고 있는 세상에서 내가 잘 살고 있나? 라고 질문을 던지기 위해서라도 공부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루싱 공부하고 나서 마르크스다, 뭐 스피노자다, 푸코다 여러 공부를 했었고요. 특히 이반 일리치 공부가 저를 많이 변화시켰는데요. 1강에서 제가 이반 일리치의 병원이 병을 만든다라는 책을 인용하기도 했는데 저는 제가 먹고 사는 이 업에 대해서 그 책을 읽고 나서 조금 회의적인 시선으로 비판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기 시작했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보고 싶다. 그런 과정에서 제가 글을 쓰게 됐는데 그 글을 모은 책이 이제 바로 이 책이거든요. 사실 이 책은 저의 호모큐라스 대기에 대한 이야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사실 어떤 공부를 해야 될까요? 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뭐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답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인문학 공동체에 이렇게 접속하기 전에도 사실 저는 책을 읽었어요. 근데 제가 읽고 싶은 책만 읽었었죠. 그래서 오히려 이제 좀 낯선 책을 좀 보면 어떨까. 그리고 조금 어려운 책을 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어려운 책을 봐야 이렇게 자기를 이렇게 낯설게 보고 또 메타적으로 보고 성찰적으로 보는 게 가능하다는 어떤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건 이제 경험담에서 나온 얘기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죠. 물론. 그리고 또 특히 이런 인문학 책들이 좋은 것 같고 고전도 좋은 것 같고요. 제가 올해 양자역학을 공부해 봤더니 최신 과학에 대한 그런 공부도 되게 중요하구나라고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혼자서 공부하는 것보다는 여럿이 공부하는 것이 좋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이제 문탁 네트워크에서는 세미나 형식으로 공부합니다. 혼자서 공부를 하지 않는 건데요. 다양한 나이의 사람들, 또 다양한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다양한 시각으로 이제 그 텍스트를 해석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함께 공부하면 자신의 좁은 시야에서도 또 벗어나기도 훨씬 더 쉬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의 호모큐라스 대기 두 번째는 바로 우정입니다. 성찰적인 시각은 공부에서도 나올 수 있지만 우정이 없다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공부가 저의 생각을 많이 변화시켰지만 그 변화된 생각을 조금이라도 실천으로 옮길 수 있었다면 그건 바로 친구들의 덕인데요. 사실 그 변화된 생각이 세상이 말하고 있는 가치랑 많이 달랐거든요. 그런 다른 가치를 용기를 내고 내 삶에 조금이라도 적용할 수 있었던 거는 이제 함께 해준 친구들 덕분인 거죠. 물론 이제 항상 확신에 차서 한 건 아니지만 저는 이제 함께라는 그것이 바로 두려움의 반대편에 있는 것이고 또 그것이 바로 지혜와 더 가까워지는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혜는 혼자서 또는 가족의 울타리 안에서는 생기지 않다는 것을 좀 알게 되었죠. 어떨 때 이제 친구들이 좀 충고를 따끔하게 하는 경우도 있어서 되게 듣기 싫을 때도 있고 그 지적받은 부분이나 이제 이런 부분들이 되게 아플 때도 많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게 공부를 같이 했기 때문에 그런 충고에 대해서 좀 마음을 열 수 있게 해준 것 같습니다. 듣기 좋은 말로 서로 편을 들어주는 그런 끈끈함이 저는 우정이라고 생각을 해왔어요. 그런데 여기서 공부하게 되면서 다른 형태의 우정을 좀 경험하게 된 것 같습니다. 여러 명이 이제 같이 복닥거리다 보니까 이제 갈등도 생기기 마련인데요. 이제 친구들이 여럿이 있기 때문에 훨씬 더 그런 갈등을 객관화하기도 쉬운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부를 같이 했기 때문에 그런 갈등에서 벗어나기도 훨씬 더 수월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게 꼭 성공하지 못할 때도 당연히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공부로 맺어진 우정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럴 때 힘을 발휘할 가능성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제 마을 양생실험실 이제 인문약방이라는 현장을 만들어서 양생에 대해서 공부도 하고 실천법도 이제 생각하고 있고요. 또 그 인문약방 안에 일리치 약국이라고 아주 작은 약국을 만들어서 처방전은 받지 않고 아주 긴 시간 천천히 환자들과 상담을 하고 있거든요. 이것이 가능하게 된 것도 친구들이 함께 해줬고 또 그 공간을 이제 네, 친구들과 같이 쓰면서 월세를 분담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해진 게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약국을 방문하는 사람들의 건강은 사실 친구들이 같이 구성해 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저의 호모큐라스 대기는 이제 공동체인데요. 공동체에 접속하기 또는 공동체를 만들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저는 우정으로 함께 공부하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공동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동체에서 친구들과 이제 공부를 하면서 많이 변했는데 특히 저는 이제 공동체에서 활동한 게 저한테는 더 큰 변화를 가져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한편 하거든요. 그 중에서 이제 가장 큰 영향을 준 활동이 바로 공동체의 그 카페, 마을 공유지라고 하는 카페가 있었는데 그 카페에서 활동했던 3년이 저한테는 굉장히 큰 영향을 줬습니다. 저는 그때 그 알바로 주 1회 약국에서 일을 했었고요. 주 3, 4회는 이제 매일같이 이렇게 카페에 출근을 했었는데, 그냥 카페에서 뭐 커피를 팔고 이런 것이 아니었었고요. 그때는 자율 카페라고 해서 오는 사람들이 직접 자기가 커피를 만들고 이제 마시고 계산하고 설거지를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근데 저희는 무엇을 했냐면 거기서 여러 가지 활동을 이제 기획을 했었는데 너무 많은 걸 했어가지고 한번 쭉 나열을 해보자면 뭐 어린이 인형극, 영화 상영, 청년들의 공연, 인문학 축제, 또 뭐 전기를 끄고 촛불을 켜는 밤, 또 낭송 공연, 여행 보고회, 세월호 추모 행사, 5.18을 기억하는 행사, 탈핵 운동 등등등 정말 여러 가지를 했어요. 이런 과정에서 저는 이제 평상시 같으면 이제 이렇게까지 제 어떤 생각들을 이렇게 확장하지 않고 살았을 텐데 같이 이런 할 수 있는 장소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런 것들을 했구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 개인을 넘어서는 시선을 갖게 된 거죠. 돌아보면 이런 공동체에서의 생활이 혼자가 아니라 함께라는 삶의 방식을 공부하고 실험했던 기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공동체에서 이렇게 삶을 공유하다 보니까 여러 일이 있는데요.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은 에피소드가 한 2가지 정도 있거든요. 한번 얘기해 볼게요. 하나는 이제 그 저희가 6년 전에 이렇게 삶의 불안을 더 적극적으로 나눠 갖고 각자의 경제를 조금씩 더 섞어보자. 라는 어떤 실험을 하게 됐는데 그게 바로 무진장이라는 활동입니다. 무진장은 마르지 않는 창고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약 20명 정도의 사람들이 이제 처음에 이렇게 돈을 모아가지고 이제 시작을 했고요. 입출금은 이제 언제든지 자유롭게 합니다. 자유롭게 입금을 하고 또 이제 돈이 이제 필요한 그 회원에게 이렇게 흘러갈 수 있는 구조를 갖고 있는데, 이제 생활비가 필요한 친구들한테는 기본소득 형태로 매달 조금씩 주고 있고요. 또 이 공동체 내에서 생산하고 있는 물품을 이제 무진장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약국에서도 저기 약을 사는데 무진장으로 살 수 있고요. 또 동네에는 청년들이 운영하는 우주소년이라는 서점이 있거든요. 그 서점에서도 무진장으로 책을 살 수가 있습니다. 어떤 저희의 지갑을 이제 경제를 섞어서 공통 지갑을 만들어서 지금 살아보고 있는 실험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뭐 누구한테 큰 도움이 된다거나 이제 그렇게까지 큰 규모는 아니지만 저는 소소하게 여기서 도움을 받으면서 제가 갖고 있는 어떤 경제적인 불안함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씩은 줄어들고 있는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마를지는 모르지만 아직 마르지 않고 있기 때문에 무진장 활동에 대해서도 거는 기대는 아직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공동체 구성원 중에서 한 친구가 이제 작년에 암에 걸렸었는데요. 그 암에 걸리는 친구가 이제 생기자 이제 몇몇이 모여서 그 친구 서포터즈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서포터즈 친구들이 그 친구에게 이제 반찬을
만들어서 주기도 하고, 어떤 친구는 이제 아무 말 없이 통장에 돈을 보내주기도 하고, 또 그 항암 치료를 받고 나오면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 힘듦에 대해서 같이 모여서 얘기하기도 하고, 그 암에 걸린 친구도 종종 공동체에 나와가지고 이제 같이 함께 얘기하고 경험을 이제 공유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고요. 이런 과정에서 저희는 이제 그 친구의 어떤 항암 스케줄을 다 꿰고 있었죠. 한 번은 이 그 항암 치료를 받은 친구가 머리가 많이 빠졌는데, 가발을 사지 않고 그 돈을 무진장에 넣어서 그 이제 더 다른 사람한테 순환시키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전 서포터즈는 아니었지만 지켜보면서 우리의 우정이 어떤 마디를 넘어 새로워지고 있구나. 또 우리 공동체도 또 새로운 어떤 지경으로 가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런 경험 자체가 저는 우리의 건강을, 우리의 양생을 구성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어떤 형태든 사실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가족 속에 매몰되지 않고 관계를 확장할 수 있는 장이 있다면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공부, 우정, 그리고 공동체가 제게는 호모큐라스가 되기 위한 실천적인 방법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호모큐라스 되기, 즉 스스로 몸을 돌본다는 거는 사실 의료 지식이나 정보를 막 갖춰야 된다는 말은 아니었죠. 그렇다고 의료 서비스와 담을 쌓고 살라는 말도 당연히 아닙니다. 제가 얘기하고 싶었던 거는 처음부터 끝까지 의료에 무작정 의존하지 않기를 바란다는 것이고, 훨씬 더 관계적으로 건강을 생각을 하고 그런 관계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라, 이런 얘기였습니다. 저는 무엇보다 의료 없이 스스로 건강하게 살 수 없다라고 생각하게 되어버리는 게 지금에 있어서는 가장 큰 문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무엇보다 아픔 또는 질병 이런 것들이 비정상이고 적이고, 이렇게 되면은 그냥 모든 그냥 생명은 비정상이 되는 거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생명에는 아픔이 필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픔을 삶의 한 모습으로 일단 인정을 해야 아프건 아프지 않건 일상을 잘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이제 바뀐 생각을 가지고 이런저런 아픔을, 질병을 잘 겪어낸다면 내 몸에 대한 알미, 이제 일상 속에서 쌓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조금만 아파도 바로 약을 먹고, 그렇다면 이제 언제 이 병이 나을지, 어떻게 되었을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충분히 알아야 암도 생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당연히 무조건 참으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의존이라는 편함이 아닌 스스로 감당하는 불편함을 선택하고 실천하는 윤리를 스스로 구성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이럴 때 음식, 운동, 수면 등 상식적인 수준에서 몸을 관리한다면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마지막으로 빌 브라이슨의 바디 우리 몸 안내서에 나온 한 대목을 읽으면서 강의를 마칠까 합니다. 우리 몸은 거의 줄곧 다소 완벽하게 조화로운 방식으로 작동하는 37.2조 개의 세포로 이루어진 우주이다. 두통, 배앓이, 별난, 멍이나 뾰루지는 모두 우리가 불완전함을 선언하는 정상적인 과정들이다. 우리를 죽일 수 있는 것들은 수천 가지이다. 세계보건기구가 집대성한 국제질병사인 분류에 따르면 약 8천 가지가 넘는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하나를 전부 피하다가 한 가지에 걸릴 뿐이다. 우리 대다수에게는 그리 나쁜 장사가 아니다. 네, 그동안 제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